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사 덕후 고양이 역덕캣입니다. 오늘부터는 중국 고대사의 별미 춘추 전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먼저 주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중국은 보통 삼왕 5제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마치 우리의 환인, 환웅 신화처럼 역사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한 그 이후 우임금이 세운 하나라가 기원전 2070년에서 1600년까지 약 500여 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역사서의 기록과는 달리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전설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 시대는 보통 하나라를 이은 상나라 시대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나라는 은나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은나라의 수도였던 은허 유적이 1920년에서 1930년대 허난성 안양시에서 발견되면서 그 실제가 입증되었죠. 사마천의 사기 등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서 1046년까지 약 550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에게 빠져 폭정을 일삼았고, 술로 연못을 채우고 고기를 숲에 걸어 즐겼다고 할 만큼 사치를 일삼아 상나라의 국력을 쇠약하게 했습니다. 이를 빗대어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주지육림이죠. 상나라의 이러한 폭정을 보다 못한 상나라의 제후국 주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모두 포섭하여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원전 1046년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드디어 주나라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주나라는 처음으로 봉건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봉건제도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달랐죠. 서양의 봉건제도는 주로 힘이 약한 영주가 힘이 더 강한 영주와 보호, 세금을 교환하는 식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처음부터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론 상나라의 유민들을 모아서 별도로 나라를 만들어준 송나라, 현지 주민들이 원래 운영하던 나라를 형식적인 주종 관계만 인정받고 사실상 자치권을 주었던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주나라 왕실인 희씨와 그 일가가 다스리는 나라이거나 혹은 희씨의 사돈 집안인 강씨가 다스리는 제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죠. 주나라는 서쪽의 호경, 즉 지금의 시안을 수도로 삼고 있던 전반기 300여 년과 동쪽의 나급, 즉 지금의 로양을 수도로 삼고 있던 후반기 500년으로 나뉩니다. 전반기 300년은 수도가 서쪽에 있었다고 해서 서주시대라고 부르고, 후반기 500년은 수도가 동쪽에 있었다고 해서 동주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동주시대는 보통 여러 제후국들의 쟁패가 있었던 시절로 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춘추 전국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어요. 춘추라는 말은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에서 유래했는데, 보통 주나라가 수도를 나급으로 옮긴 기원전 770년에서 패권국으로 있었던 진나라가 힘있는 세계 집안에 의해서 조, 위, 한으로 3분할된 기원전 403년까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를 말하죠. 또한 춘추시대는 보통 정동기 중심의 시대로 알려져 있고, 전국시대는 본격적인 절기 중심 시대로 알려져 있어요. 현대 국가들은 보통 영역국가라고 부릅니다. 국경선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는 국가를 말하지요. 가령 우리가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서울에 있건 독도에 있건 대한민국의 국경선 내에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서주시대와 춘추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위해 만들어진 성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만 통제력을 가졌습니다. 성을 벗어나면 주나라와 서로 다른 말을 쓰거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당시의 국가들은 통제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국가들을 통상 성읍 국가라고 부릅니다. 성은 각 국가의 수도가 되는 중심지 성을 의미합니다. 읍은 성에 위치하는 각 나라의 군주들이 자기의 친척 혹은 부하들을 임명하여 만든 작은 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큰 성인 성과 작은 성인 읍이 서로 연결된 지역에 대해서만 통제력을 갖는 국가, 이것이 성읍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힘의 원천은 넓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유한 성과 읍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인 성이나 혹은 작은 성인 읍을 차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각 성과 읍에는 그곳을 다스리는 군주들의 조상신을 모신 종묘와 그 지역의 토지신인 사와 곡식신인 직을 모신 사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묘와 사직은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춘추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묘와 사직을 폐하고 이곳에 본인들의 종묘와 사직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배륜과도 같은 일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춘추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국가 간 전쟁이 영토 확대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주시대에서 춘추시대 중기까지 전투는 전차를 탄 귀족들이 화살을 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전차마다 이를 뒤따르는 보병 부대가 뒤따르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석기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투력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투력은 전차를 타고 청동 무기를 사용하는 귀족들의 수에 달려 있었지요. 따라서 당시에는 군사력의 크기를 전차의 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차 한 대를 세는 단위를 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승이 천자라고 하면 전차 만 대를 운영할 만큼 강력한 제국의 황제라는 뜻으로 쓰이죠. 또한 제한된 전투 병력인 귀족들이 모든 나라들에게 귀했기 때문에 서로 간 사륙을 최소화하여 전투력의 핵심인 귀족들의 수를 보존하려고 애썼지요. 그래서 춘추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전쟁을 함에 있어 룰과 예법이 중시되었습니다. 가령 전투는 늘 전차들이 충분히 기동할 수 있는 평지에서만 해야 했고 전쟁을 하기로 한 국가들은 서로 전투를 진행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한 후 약속된 곳에서 약속된 시간에만 전투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포로로 잡게 되면 반드시 풀어주는 것이 의례적인 관습이었고 각국의 왕족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포로라도 귀족으로서 대우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주나라는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이 만든 주례라는 예법에 따라 신분에 따른 차별을 명확히 했습니다. 왕 밑에 공이 있었고 공 밑에는 백, 백 밑에는 자, 자 밑에는 남이 있었습니다. 남까지는 제후라고 불렸고요. 왕 또는 제후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귀족들 중 높은 직위에 있는 귀족들을 보통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밑에는 대부들이 있었고 가장 말단의 하급 귀족들은 사라고 불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춘추시대 귀족들은 경, 대부, 사의 순서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대부와 사 계급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합쳐서 고유명사처럼 쓰게 된 명칭이 우리가 잘 아는 사대부입니다. 주공단은 주례에서 각 신분에 맞는 명확한 예법의 한도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가령 왕은 연회에서 8일무라고 해서 8명이 8줄로 줄지어 총 64명의 무희가 춤을 추는 연회를 열 수 있었던 반면 공의 경우 6일무라고 해서 36명의 무희가 춤을 추는 연회까지만 열 수 있었지요. 또한 주례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결혼식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성인식은 어떻게 하는지, 평상시 각 신분별 품행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각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례가 강조하는 것은 각 제후와 귀족들이 왕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각 제후들은 매년 주나라 왕을 직접 방문하여 예를 올리고 복납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선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주나라는 청동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는 청동으로 제작된 기물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전통 있는 가문이 오랫동안 사용한 청동 기물들은 보물로 취급되었고, 무엇보다 그 기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물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가문의 가호까지 얻게 된다고 하여 모든 제후들이 청동 기물을 매우 탐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 기물은 정이라고 불리는 소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우임금이 9개의 정을 만들어 각 지역을 상징하는 기물로서 왕실에 보관했다고 하지요. 주나라의 선대 왕조인 상나라와 주나라 간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조상 숭배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주나라는 여전히 조상신과 토지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신들 때문에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따라서 조상신을 위해 인신공양,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인간들을 희생으로 바치는 행위들을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은나라는 주나라보다 훨씬 신중심의 국가였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래서 은허에서 발견된 갑골문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을 치는 첩, 즉 정실부인 외에 누군가를 불태워야 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주술사를 불태우면 비가 내릴지를 묻는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백성을 뜻하는 민이라는 글자 자체가 눈에다가 칼을 꼽아 넣는, 즉 인신공양의 제물을 만드는 과정을 글로 만든 것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이지요. 따라서 중국 학자들은 상나라 멸망의 원인이 주변 민족들에 대한 과도한 학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주 시대에서 춘추 시대까지 역사의 중심지는 태산과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원 지역이었습니다. 태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산동, 서쪽에 있는 지역을 산서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황하를 기점으로 북쪽 지방을 하북, 남쪽 지방을 하남이라고 불렀죠. 산서에서 서주의 수도가 위치해 있던 호경 지역은 경기 혹은 중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산동, 산서, 하북, 하남, 중원을 통틀어 그냥 중원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최소한 춘추 시대까지는 변방 혹은 이민족의 강역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양자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던 초나라를 비롯해서 양자강 하류의 오나라, 월나라 등은 사실상 오랑캐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원 서쪽 지역은 서융이 사는 땅이라 하여 오랑캐 땅으로 불렸고, 나중에 진시황의 진나라 역시 이민족의 국가로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주나라의 관료 조직은 크게 실무행정을 맡는 경사료라는 조직과 제사, 역사집필, 천문관측, 점술 등 신과 관련된 행정을 맡는 대사료라는 조직으로 나뉘었습니다. 경사료의 장은 태보 혹은 태사라고 불렸으며, 그 밑에 군사를 담당하는 사마, 토지를 담당하는 사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공이 있었으며, 대사료의 장은 태사라고 불렸습니다. 이 조직은 주나라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제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지요. 성 안에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주로 수공업을 맡은 직공 노예들이 살고 있었고, 성 근처의 농촌에는 일반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농민들은 성을 중심으로 9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진 땅들 중 각각 1개 부분을 할당받았으며, 가운데 있는 땅은 공동 경작하여 수확 후 왕이나 제후에게 세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 구획을 우물정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정전제라고 불렀죠. 물론 정전제가 실제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읍국가 수준의 시대에 그 정도의 정밀한 세금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생각 때문이죠. 주나라는 성읍 기반의 국가였기 때문에 주나라의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주나라 사람들과 다른 말을 쓰는 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동, 하북, 하남 지역에 사는 이민족들을 주나라 사람들은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고조선 사람들과 동이족 사람들은 뿌리가 같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로서 검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산서, 중원 지역에 사는 이민족은 주로 서융 혹은 강융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북보다 북쪽에 사는 이민족은 북적이라고 불렀지요. 남쪽의 초나라는 분명히 춘추 전국시대의 주인공 중 하나인 국가였으나 남쪽의 오랑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원 지역 국가들은 초나라를 남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나라는 건국 시점에서 정통성을 갖춘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통성 강화를 위한 기초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주나라가 모시는 신은 상제라고 하여 하늘신이었습니다. 주나라는 하늘신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 지배자가 될 사람 혹은 나라에게 숙명과도 같은 운명을 부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제의 뜻을 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나라는 이러한 상제의 천명을 받아 포항무도해진 상나라를 정당하게 토벌한 천명을 받은 국가라는 주장이지요. 이제 주나라의 역사 중 전반기 300년인 서주시대의 주요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나라는 태공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하며 그 아들 태왕 고공담보 시절부터 제법 나라의 틀을 갖추었다고 전해집니다. 고공담보는 태백, 중옹, 계력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중에서 계력이라는 아들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태백과 중옹은 계력이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태왕이 계력을 세자로 삼고 싶어함을 알고 일부러 남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 후 결국 왕이 된 계력은 문왕을 낳았습니다. 문왕 시절 주나라는 상나라의 제후국으로 특히 서쪽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라고 하여 서백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문왕은 상나라를 방문했다가 주왕에게 죽을 뻔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살아생전에 이미 상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상나라에 직접적인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문왕 사후 그 아들인 무왕은 문왕이 군사로서 초빙한 강상 혹은 여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혜와 많은 동맹국 그리고 주공단 등 우수한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모기야라는 곳에서 상나라 주력군을 전멸시킨 후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본격적으로 주왕조를 열게 됩니다. 여상은 원래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며 난세를 기다렸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주나라의 태공조차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법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태공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후에 제나라의 시조, 즉 태공이 되어 강태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낚시꾼들은 강태공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무왕은 동생 주공단의 도움으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성왕, 강왕 등 어진 왕들이 그 뒤를 계승하면서 전성기 시절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 후 9대 왕인 이왕의 시절부터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폭군으로 유명한 10대 왕 여왕의 시절에 마침내 밀란이 대대적으로 발생하여 여왕이 쫓겨나고 15년간 왕이 없는 시절, 즉 공화시대가 이어집니다. 여왕의 아들인 선왕이 성인이 된 후 공화시대가 마무리되었고 선왕은 주나라 제2의 건국왕 혹은 중흥주라고 불릴 만큼 쇠락한 주나라를 다시금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주나라를 무왕, 성왕, 강왕 때처럼 다시금 강성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의 이민족이었던 강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등 군사활동 면에서는 다소간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선왕의 아들 유왕이 바로 서주의 마지막 왕입니다. 춘추 전국사의 기나긴 이야기는 바로 주유왕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이다냥.